70살, 80살이라도 이것 5가지 할 수 있으면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행복한 노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당연히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할 수 있으면 80살이 되어도 90살이 되어도 내 집에서 당당하게 그것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유익한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이웃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올해 85되셨는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서울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장 보러 시장도 다니시고 식사도 직접 차려 드시고 심지어 작은 텃밭까지 가꾸세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이 늙지 않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주변 어르신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우리 모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6개월 동안 어르신 30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 15분,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 15분.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과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화장실이야 당연히 가지 않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전체의 60% 이상이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해서 요양원에 입소하셨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8살 되셨을 때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화장실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엔 지팡이 짚고 가셨는데 지팡이 짚고도 힘드시니까 벽 짚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한 번 넘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지신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또 넘어질까봐 무서우신 거죠.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도 안 드시고 나중엔 아예 기저귀를 차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기저귀 찰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셨는지 모릅니다. 평생 혼자 다 해왔는데 기저귀를 차야 한다니. 며느리가 할아버지한테 기저귀 갈아드리려고 하면 고개를 돌리고 눈물 흘리셨대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우울증까지 오셨어요. 말수도 줄고 식사도 거르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살 의욕을 잃으신 거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모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집으로 오셔서 할아버지 근력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드셨대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흘러서 옷을 다 적시셨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서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어제보다 한 번만 더.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신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5번, 그 다음 주엔 7번, 그 다음엔 10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화장실 변기 옆에, 욕조 옆에, 복도에. 처음엔 할아버지가 싫어하셨대요. 이게 뭐냐, 나 불구자 만들 거냐고 화를 내셨대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불구자가 되시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다니시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욕조에 손잡이 달고 씁니다. 이게 현명한 겁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화장실을 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화장실을 다니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물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가시긴 하지만 누구 도움 없이 혼자 가셨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기저귀를 벗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3이 되셨는데 여전히 혼자 화장실을 다니십니다. 매일 아침 의자 운동 20번씩 하시고 손잡이 꼭 잡고 안전하게 다니시고 밤에는 센서 등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다니십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 몰랐다고요. 기저귀 차고 있을 때는 외출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하루 종일 언제 갈아야 하나 그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장실 걱정 없이 복지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화장실 문제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 무릎이 멀쩡하시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근력을 키워 놓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 10번만 하세요. 아침에 양치하러 가기 전에 10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번. 이것만 해도 하루 20번입니다. 이게 쌓이면 1년이면 7,000번입니다. 7,000번 근육을 쓰면 그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집니다. 그 강한 근육이 10년 후 여러분을 요양원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집안 환경을 바꾸세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손잡이 설치하고 센서 등 달아놓으세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요? 다 합쳐봐야 20만 원도 안 듭니다. 20만 원 투자로 요양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양원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20만 원으로 200만 원짜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이름과 가족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건 어떻게든 보완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도 되고 지팡이 짚어도 되고 워커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은 멀쩡한데 치매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치매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최명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명희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기억력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30년 전에 만난 사람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때 무슨 옷 입었는지까지 기억하실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 잊어버리면 다 할머니한테 물어볼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네 역사책이었죠. 그런 할머니가 79 되시던 해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며느리 이름을 부를 때 한 번씩 멈칫하시는 거예요. 영희야. 아니 영숙이야? 이렇게요. 며느리가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대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시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매일 그러셨어요. 그리고 6달쯤 지나니까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하고 민지를 바꿔 부르시는 거예요. 민수야, 아니 민지야. 손자들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이름도 헷갈려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접수할 때 간호사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한참 생각하시다가 최명희.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그때 알았대요. 이건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약도 드시고 두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요. 가족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퍼즐도 같이 맞추고 옛날 사진도 같이 보면서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약 드시고 관리하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년 차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30년을 같이 산 며느리를요. 며느리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놀라시면서 누구세요? 물어보셨대요. 며느리가 어머님 저예요. 영희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한참을 쳐다보시다가 아 그래 영희 왔구나 하시는데 그 눈빛이 여전히 낯선 사람 보는 눈빛이었대요. 며느리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30년을 정성껏 모셨는데 이제 저를 모르신다니. 더 힘든 건 할머니 본인이었을 겁니다. 평생 기억력 좋다고 자부하셨던 분이 이제 자기 가족 얼굴도 기억 못 하시니까요. 할머니가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으셨대요. 그럴 때 며느리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봐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집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할머니가 밤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시려고 하시고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약 드시는 것도 잊어버리시니까 24시간 누가 옆에 있어야 했어요. 며느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요양원 가시는 날 할머니가 정신이 맑으셨대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내 몸과 내 머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진작에 준비할 걸.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뭐라도 해드릴 걸. 두뇌 활동이라도 더 많이 하시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줄, 이렇게 사람을 빼앗아가는 줄, 그 후회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매일 뇌를 쓰세요. 어떻게 쓰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 이름을 소리내서 불러보세요.
큰아들 철수, 며느리 영희, 손자 민수, 손녀 민지. 이렇게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소리내서 말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듣기, 말하기, 기억하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일기를 쓰세요.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았다.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를 먹었다. 오늘 민수가 전화했다. 이것만 적어도 됩니다. 일기를 쓰면 오늘 하루를 정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으면 기억을 되살리는 훈련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50년 동안 일기를 쓰셨는데 85이 되신 지금도 1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비결을 물으니까 매일 쓴 일기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책을 읽으세요. 무슨 책이든 좋습니다.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고 소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글자를 보고 뜻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이 뇌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만 읽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한 면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을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시면 뇌가 점점 퇴화합니다. TV는 일방적으로 정보만 받는 거라 뇌가 별로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다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니까 뇌가 열심히 일합니다. 일주일에 3번, 아니 2번만이라도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떠세요. 그게 가장 좋은 치매 예방약입니다. 세 번째,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식사 문제 때문입니다. 혼자서 밥을 못해 드시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고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요양원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문제입니다. 평생 부엌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이정남 할아버지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정남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집안일은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입니다. 부엌은 할머니 영역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할머니가 밥 차려주시면 드시고 설거지도 할머니가 하시고 할아버지는 그저 벌어오기만 하시면 됐어요. 그게 그 시대 남자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75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말씀을 못하시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50년을 같이 사신 분이 갑자기 가시니까요. 한동안 넋이 나가 계셨대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밥인데 이제 누가 해주나요? 처음 일주일은 큰아들네가 매일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내외도 맞벌이거든요. 매일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아들네가 일주일에 3번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럼 화요일, 목요일, 주말은요? 할아버지 혼자 해결하셔야 했어요. 처음엔 편의점 도시락 사드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편의점 도시락만 드시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영양이 안 맞았어요. 짜고 기름지고 야채는 거의 없고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쓰리고 힘드셨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한 개에 6,000원입니다.
하루 3끼 먹으면 18,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54만 원입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한 달 식비가 20만 원도 안 드는데 편의점 도시락 먹으니까 2배 이상 드는 거예요. 그것도 맛도 없고 영양도 없는 걸 비싸게 사 먹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답답하셨죠. 3개월쯤 지나니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당뇨가 생기셨어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편의점 음식만 드시니까 혈당이 올라간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당뇨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평소에 뭐 드세요? 할아버지가 편의점 도시락이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대요. 그거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싱겁게 해 드셔야 해요. 야채도 많이 드시고요. 할아버지가 답답하셨죠. 집에서 해 먹으라는데 어떻게 해요? 라면도 못 끓이는데. 그때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까? 아니면 같이 살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요양원도 싫고 자식 집에서 사는 것도 싫다고. 나는 내 집에서 살 거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요리를 배우겠다. 79 할아버지가 요리를 배우시겠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깜짝 놀랐죠. 평생 부엌에 안 들어가시던 분이 갑자기 요리를 배우신다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심이셨어요.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 요리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수업이 있었어요. 첫 수업날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수강생이 20명 정도 됐는데 남자는 할아버지 혼자셨대요. 나머지는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얼마나 쑥스러우셨는지 모릅니다. 첫 시간에 계란 삶기를 배우셨대요. 선생님이 냄비에 물 붓고 계란 넣고 불 켜고 10분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간단하죠? 그런데 할아버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불은 얼마나 세게 해야 하는지, 10분을 어떻게 재는지 다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들은 다들 쉽게 하시는데 할아버지만 허둥지둥 하셨대요.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겨우 해냈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연습하셨어요. 계란 삶기.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삶아서 드셨습니다. 처음엔 익지 않아서 날 것이 나오고 또 어떨 땐 너무 오래 삶아서 파랗게 변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내내 계란만 삶으셨대요. 그랬더니 딱 맞게 삶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뿌듯하실 수가 없으셨대요. 내가 해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다음 주에는 라면 끓이기를 배우셨습니다. 이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 하는 분한테는 어렵습니다. 물이 끓으면 면 넣고 스프 넣고 3분 끓이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스프를 언제 넣어야 하는지, 계란은 언제 넣어야 하는지, 파는 언제 넣어야 하는지 다 헷갈리셨대요. 그래도 집에 와서 매일 연습하셨어요. 점심은 매일 라면. 일주일 동안 라면만 끓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마스터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웬만한 반찬은 다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계란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 프라이, 나물무침. 이 정도는 혼자 하십니다. 밥은 전기밥솥이 알아서 해주니까 쌀만 씻어서 넣으면 되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혼자 해 드십니다. 물론 대단한 요리는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음식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요리 배우시길 잘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어.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성취감은 못 느꼈어.
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지. 요양원 갔으면 주는 밥만 먹어야 하는데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잖아. 오늘은 계란찜 먹고 싶다 하면 계란찜 만들고 내일은 김치찌개 먹고 싶다 하면 김치찌개 끓이고 이게 자유지. 이게 내 집에 사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혼자 해 먹을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거라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부엌에 들어가세요. 처음엔 계란 하나 삶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엔 라면 끓여보세요. 그 다음엔 김치찌개 끓여보세요. 하나씩 배우다 보면 1년 후엔 웬만한 음식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가실 수도 있고 할머니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배우려면 늦습니다. 지금 미리 배워두세요. 복지관에 어르신 요리 교실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쉬운 요리 영상 많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요양원에서 구해줍니다. 네 번째, 휴대폰으로 전화 걸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화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복잡합니다. 버튼식 전화기처럼 숫자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화면을 터치하고 연락처를 찾고 이름을 누르고 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슴이 답답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전화해야 합니다. 119에 자식한테, 이웃한테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전화를 못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매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첫째, 전화 거는 법. 둘째, 전화 받는 법. 셋째, 문자 보는 법. 이 3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 거는 번호 5개를 즐겨찾기에 넣으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119, 동네 병원. 이 5개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식한테 부탁하세요. 이 5개 번호 즐겨찾기에 넣어달라고. 그리고 글씨 크기도 최대로 키워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훨씬 보기 편합니다. 둘째, 매일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안부 전화라도 좋습니다. 전화 거는 연습이 되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번 걸어보세요. 매일 2번씩 전화 걸면 한 달이면 60번입니다. 60번 하면 손에 익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설정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여러분이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휴대폰을 봐도 잠금 때문에 못 열잖아요. 하지만 잠금 화면에 응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면 잠금을 풀지 않아도 그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식한테 부탁해서 설정해 두세요. 5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집 밖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집에만 계세요.
처음엔 몸이 불편해서, 그 다음엔 귀찮아서, 나중엔 무서워서, 밖에 나가면 넘어질까봐, 사고 날까봐, 사람들 시선이 부담돼서, 그렇게 집에만 계시다 보면 근육도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우울증까지 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간다는 게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햇볕을 쐬고 바람을 맞고 나무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치료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만 가는데 집에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목표를 작게 잡으세요. 처음부터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파트 1층 우편함까지만 가도 됩니다. 그 다음 주엔 경비실까지, 그 다음엔 단지 한 바퀴.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요일을 정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정해놓으면 습관이 됩니다. 지팡이나 워커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안전하게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요양원 안 가도 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